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평화담론이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야무진 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핵무장한 북한과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중심으로 평화지상주의의 실체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평화라는 게 뭘까요? 전쟁이 아닌 상태를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휴전 이후 67년간 평화를 누려온 겁니다. 그리고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한 이후에도 지난 13년이 넘도록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북한이 핵무장 했다고 해서 앞으로 전쟁이 꼭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평화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죠.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보다도 북한의 핵무기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누릴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 그게 과연 우리가 염원하고 추구할 가치가 있는 그런 평화인지,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과 누리는 평화란 게 어떤 걸까요? 평화라고 다 같은 평화가 아니고 평화의 조건에 따라서 품격이 다릅니다. 핵무장한 북한과의 평화란 북한의 핵인질 상태에서 인질범인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결정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인질범이 인질에게 베푸는 선의와 자비의 운명을 맡긴 상태에서 누리는 굴욕적 평화, 위태로운 평화죠. 인질범이 언제든 수틀리면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노예적 평화입니다. 인질과 인질범 간에 형성되는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한의 핵인질 상태에서 누리는 평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3년 8월에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강도가 침입해서 6일 동안 4명의 은행 직원을 인질로 잡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직원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에 인질범들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동화가 되어서 자신들을 해치지 않은 인간성에 대해서 오히려 고마워하고, 석방된 이후에는 검찰의 그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인질범의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도 거부하고 오히려 인질범을 옹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 겁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질이 인질범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스웨덴의 베이에로트라는 범죄 심리학자가 이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스톡홀름 신드롬의 산물일까요? 언뜻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을 대하는 자세가 스톡홀름 신드롬과 놀랍게도 유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인질범인 북한과 그 인질범을 사살하거나 체포하려는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미국이 인질범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가로막고, 심지어 인질범 잡을 훈련만 하려고 해도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고 말리거나 규모를 줄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인질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벗어날지 궁리하는 것보다 인질범에게 잘 보이고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더 역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공조해서 인질범이 휘두르는 총기를 내려놓게 하는 노력은 뒷전이고, 어떻게 해서든 인질범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욕과 조롱도 감수하고 인질범이 흉기를 계속 만드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국리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개별 관광도 허용하고 또 평화경제라는 미명으로 경영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질범에게 어떻게든 말 좀 걸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인질범이 조금이라도 살살 맞게 대하면 혹시 화가 났나 싶어서 인질범이 귀찮아할 만큼 스토킹 수준으로 추근거리고 말 걸어보려고 하고, 인질범의 선심을 구걸하기 위해서라면 경찰과 싸워서라도 제재와 압박의 포위망을 풀어주고 뇌물이라도 갖다 바쳐야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이거는 개인이든 국가든 정상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질범에 대한 이 감동적인 충성심과 배려는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정부가 제재 고통을 줄여주고 자금줄 역할을 해주면 인질범이 우리를 해치는 데 사용할 흉기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는 그 간단한 이치를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이런 굴종적 대북 자세를 스톡홀름 신도롬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스톡홀름 은행의 인질들이 평소에 강도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인식은 부정적이었던 데 반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 중에는 평소 인질범인 북한을 존경하고 흠모해온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사파의 신념은 대한민국은 청산해야 할 적폐 세력이 만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잘못 태어난 나라라는 그런 자학적 역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그런 심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말을 입에 안 올리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주사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주벌판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주도한 세력이 세운 북한만이 민족 정기를 이어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정부고,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의식 있는 국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적폐 세력의 그 수개인 미국과 힘을 합쳐서 이런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배를 골아가면서 힘들게 만든 도금을 뺏는다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뜻 내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스톡홀름 신드롬과 북한을 경외하는 평소의 그 자세, 그리고 여기에 뿌리를 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생성된 복잡한 심리 상태로 보는 게 아마 더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합니다. 평화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뭘까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다 같은 평화가 아니고, 평화도 품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평화의 품격을 결정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인질범이 평화의 조건을 결정하는 평화는
인질범을 체포하기 위한 전쟁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것으로 감지덕지하면서 인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평화입니다. 인질범의 비위를 건드리면 언제든 평화는 깨어질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이 조건을 결정하는 평화와 대한민국이 조건을 결정하는 평화가 같겠습니까? 두 번째 기준은 평화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오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내일의 평화를 더 위태롭게 하는 것. 오늘 10,000명의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일 100만 명의 인명을 희생해야 된다면 그건 지속 가능한 평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적의 의도에 바탕을 둔 평화를 추구하느냐, 적의 능력에 기초를 둔 평화를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도는 언제든지 바뀔 뿐 아니라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얼마든 위장이 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은 숨기기도 힘들고 하루아침에 변하지도 않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평화를 깰 수가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평화를 깰 의도가 있어도 깰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착해 보여도 우리를 해칠 흉기를 지키고 계속 늘리기 위해서 아무리 가혹한 제재도 버티며 민생까지 희생하겠다면 오늘 누리는 평화는 내일의 참화를 더 키우는 가불된 평화에 불과합니다. 평화 파괴 능력을 키우는데 전력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고도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평화 타령만 한다면 이거는 초현실주의적인 이거는 망상에 불과하죠. 또 하나의 기준은 굴욕적 평화냐 명예로운 평화냐 하는 겁니다. 굴욕적 평화를 논할 때마다 항상 회자되는 사례는 1938년 9월 30일 히틀러가 유럽 강대국들하고 뮌헨에서 서명한 그 뮌헨 협정입니다. 히틀러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영토라는 말을 믿고 체코의 주데텐 지역을 갖다가 독일에 넘겨준 그런 거래인데 챔블레인 영국 총리는 뮌헨에서 런던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 시대의 평화를 지켰다. 유럽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다고 마치 개선용사는 되는 것처럼 떠벌렸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의 야욕을 더 키워서 1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을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런 발판을 깐 그런 딜이 되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굴욕적 평화의 대명사로 세계사에 각인이 된 겁니다. 2년 전에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도 명예로운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평화의 환상, 평화의 거품만 조장한 평화 사기극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죠.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란 것은 어떤 걸까요? 대한민국이나 우리 이익을 대변하는 나라가 평화 결정권을 행사하는 비핵 평화가 우리가 염원하고 달성해야 할 가치 있는 평화입니다. 북한의 핵 흉기에 인질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누리는 평화란 인질범의 자비에 의존하는 굴욕적 평화입니다. 인질범의 비위를 맞추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대가로 얻는 일시적 안정과 평화는 내일의 재앙을 더 키우는 가불한 평화일 뿐입니다. 북한이 평화를 파괴하려고 안간 힘을 써도 우리 힘으로 이를 막을 수가 있고 평화를 강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평화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고 명예로운 평화, 지속 가능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화 만능론과 평화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거기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14일 스웨덴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대화라고 했는데 그 맞는 말일까요? 지속 가능하고 명예로운 비핵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필수적이라는 데는 누가 이견을 달겠습니까? 그러나 대화만으로 평화가 지켜진다는 건 이거는 이거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남북, 미북 간에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정상회담이 열렸지만은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가장 열심히 평화를 파괴할 수단인 핵무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은 평화를 더 위태롭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더 참혹하게 만드는데 국력을 그 아까운 국력을 다 허비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도 이 진실처럼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이건 인질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동원하는 궤변이고 억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평화지상주의는 패배주의와 굴종주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의 인질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전쟁보다 낫다는 그런 주장은 그거는 늑약을 체결한 이완용의 평화주의보다 더 비굴한 평화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TV의 천영우였습니다.